네, 월든입니다. 이 월든이라는 작품은 사실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의미가 이렇게 없었어요. 예, 그때 당시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가 더 발달을 하고 극도로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 파괴가 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문명을 비판하고 뭐 이런 이제 태도가 나타나면서 재발견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단원에서 이제 이 월든이라는 글을 제시한 이유가 고전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가치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제 월든이라는 작품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특징을 좀 보면 요거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대나 상황에 따라 고전의 가치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면 일단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특징 첫 번째 문명사회 비판입니다. 문명사회 비판. 그 동양에서 자연 친화 있잖아요, 그죠? 자연 친화. 그 자연 친화가 드러나는 시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런 시조가 있어요. 뭐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모잔지랴. 지금 초장 중장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시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문명 사회를 비판하는 게 거기서는 이제 문명까지는 아니지만 이 집방석이라든가 솔불은 인위적인 것이에요. 자연 그대로가 아닌 인위적인 것. 그래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대조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문명을 비판하고 자연을 긍정하는 이런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조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자연 친화와 관련된 시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그런 시조가 나오면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였다. 뭐 읽으면서 확인하면 되겠고, 세 번째는 묘사적 서술이 많이 쓰였다. 이런 게 이제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이 나라에서 의식주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도구, 즉 칼, 도끼, 삽, 손수레 따위다. 학구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면 램프, 문방구 그리고 몇 권의 책인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 자, 칼, 도끼, 삽, 손수레. 그 다음에 램프, 문방구 그리고 몇 권의 책. 물론 이것들이 이제 뭐 자연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문명을 벗어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밑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칼, 도끼, 삽, 손수레, 램프, 문방구, 몇 권의 책.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 의식주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요런 것들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면 그런데도 현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죠. 지구 저편의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지역으로 건너가 10년이고 20년이고 교역에 몸을 바쳐 종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교역에 몸을 바쳐 종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교역에 몸을 바쳐 종사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글쓴이 소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마어마한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냥 칼, 도끼, 삽, 손수레, 램프, 문방구, 몇 권의 책 이런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들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10년, 20년을 교역에 몸을 바쳐 종사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목적은 결국
고향인 이곳 뉴 잉글랜드에 돌아와, 이 사람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게 여기겠죠. 영국이죠. 뉴 잉글랜드에 돌아와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의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서, 뉴 잉글랜드에 돌아와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후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돈이 지나치게 많은 부유층은 단지 편안할 정도의 따뜻함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뜨거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뜨거움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 되겠죠. 부정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은 부유층도 지금 부정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제 원래 목적이라는 것은 고향에 돌아와서 따뜻하게 살기 위한 것인데 니는 지금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울 정도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새로운 유행에 따라 요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 요리가 되고 있다라는 말, 이건 이제 피동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행에 따라 요리가 되고 있다. 내가 원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남들이 다들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하니까 그거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을 한느가 아니라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행에 따라 요리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문단. 대부분의 사치품들과 이른바 생활 편의품들 중 많은 것들은 꼭 필요한 물건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향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 향상이라는 것은 인간성, 인간의 어떤 인간의 성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왜 영어인데? 인간성 향상에도 방해가 된다. 뭐가요? 생활 편의품이나 사치품들. 그러니까 사치품들과 생활 편의품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치품들 이른바 생활 편의품 그랬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고요. 어쨌든 둘 다 부정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 부정이냐면 인간성 향상에 방해가 되니까. 사치품과 편의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자, 현명한 사람들 긍정이죠. 간소하고 결핍한 생활 긍정입니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및 그리스의 예철학자들은 외관상으로는 그 누구보다 가난했으나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인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 간디 아닙니까? 근데 간디가 이제 그 무소유라는 글, 간디가 쓴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이 쓰신 그 무소유라는 글을 보면 간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간디가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소박한.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삶, 갖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어쩌면 지금만큼이라도 아는 것이 대단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들보다 그 현명한 사람들, 후대에 살았던 인류의 개혁자들과 은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리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 후대에 살았던 인류의 개혁자나 은인들도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죠. 자발적 빈곤이라는 이름의 유리한 고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자발적인 빈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질 수 있어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얘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리한 고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빈곤이라는 이름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간 생활에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발적 빈곤을 해야, 자발적인 빈곤 상태에 이르러야만 인간 생활을 공정하고도 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위에서 부유층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리가 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빈곤이라는 이름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고 인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과 현명한 사람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인간 생활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농업, 상업, 문학, 예술을 막론하고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삶의 열매 부정입니다. 그렇죠? 불필요하니까 부정이고 아까 얘기했던 사치품, 뭐 생활 편의품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략입니다. 중략. 그 다음 보시면 벽을 붙이고 지붕 올리는 일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입주를 했는데 이게 그 집을 짓고 있죠. 벽을 붙이고 지붕을 올린다. 집을 짓는 겁니다. 나는 입주를 했다.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 그날은 바로 7월 4일이었다. 벽의 판자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빈틈없이 맞붙였기 때문에 비는 조금도 새지 않았다. 벽을 붙이기에 앞서 2수레분의 돌을 호숫가에서 언덕 위까지 팔에 하나 나른 후 집 한 모퉁이에 굴뚝의 토대를 쌓았다. 나는 가을 내내 밭일을 한 뒤 굴뚝 작업을 했다. 추위 때문에 불이 필요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사회를 등지고, 그러니까 그 마을을 등지고 호수가에 들어가서 자기가 집을 짓고 그냥 거기 살아요. 예. 거기 뭐 보니까 2년 2개월 2일인가 이렇게 살았다고 돼 있는데 무슨 홍진호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어떤 그 자연 속에서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냐면 자발적 빈곤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자발적 빈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빈곤이라는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서 인간의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집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동안은 아침 일찍 집 밖 한 대에서 뭐 한 대는 이제 구석탱이 뭐 하늘이 사방이 뚫려 있는 곳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을 텐데 그냥 뭐 어떤 한가진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겁니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더 편하고 재미있는 취사 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뭐 캠핑 아닙니까? 요새 뭐 캠핑 붐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 인계동 가면 술집인데 캠핑장처럼 꾸며놓은 술집이에요. 캠핑장은 아니야. 캠핑장은 아닌데 캠핑장처럼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캠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캠핑이 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말만 되면 밖으로 야외로 가서 이제 뭐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지내고 낚시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많이 다니는데 나는 학원에 간다. 니네도 학원에 오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대에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좀 편하고 재미있는 그런 취사 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캠핑이나 다름이 없죠. 빵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비바람이 불 때는 불 위에 판자 몇 장을 세워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지켜보며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부분이 즐거운 것인가를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어떤 자연에서의 삶이 즐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그게 즐거웠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나는 너무 바빠 독서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한쪽의 신문지 조각은 그것이 내가 물건을 쌌던 것이든 식탁보로 썼던 것이든 간에 책 읽는 것만큼이나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사실상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도 같은 구실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 자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내가 책을 볼 시간은 없었지만 그 신문지 조각들 있죠. 옛날에는 이제 종이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신문을 하나씩 보고 그러면 그 신문들을 이제 모아놨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지 집에서 그럴 때 이제 그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릴 때 신문지를 이렇게 쇽 해서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신문지를 펴놓고 이제 뭐 치킨 같은 걸 먹으면 이렇게 보면서 그 신문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먹는 거죠.
얘도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닥치기 전에 나는 굴뚝을 완성했다. 그리고 비가 셀 염려는 없지만 사방의 외벽에다가 널빤지들을 대었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통나무를 처음 다듬을 때 켜낸 들쭉날쭉한 생나무여서 대패로 옆을 반듯하게 밀어주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빈틈없이 널빤지를 대고 석회를 바른 집 한 채를 갖게 되었다. 집은 길이가 15피트, 폭이 10피트, 그리고 기둥의 높이가 8피트였는데 다락방과 벽장이 있고 양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고 뚜껑문도 2개가 있고 출입문은 한쪽 끝에 있고 맞은편에 벽돌로 된 벽난로가 있었다.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적 묘사, 우리가 아까 그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묘사적인 서술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체크할까요? 예. 어디? 여기. 묘사적 서술입니다. 묘사적 아니고 묘사적 서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이 집을 짓는 데 든 정확한 건축 비용을 따져보았다.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했으니 노임이라는 건 그 뭐라 그래? 그 인부가 일한 값.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뭐라 그러죠? 그 인부가 일하면 주는 돈이잖아요. 노동력에 대한 임금. 이 말이 좀 되게 잘 안 떠오르네요. 예, 임금입니다. 임금. 노동력의 대가. 임금은 제외를 했고 내가 일했으니까요.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세로 계산을 했다. 자기 집의 건축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왜요? 보통 우리가 안 짓잖아요. 그죠? 네, 뭐 누구를 시켜서 지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나 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요새는 또 집을 지어서 이렇게 갖는 사람보다는 그냥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가 짓지 않잖아. 또 모르죠. 아버님이 아파트 저기 건설회사 회장님이셔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그렇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보시면 갖가지 자재의 세목별 비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기 때문에 그 명세서를 적어보았다. 자, 명세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제시를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말하고자 하는 바 봐봐요. 28달러 12와 2분의 1센트, 12.5센트라는 얘기입니다. 와, 이게 집값입니까? 어떻다? 엄청 저렴하다는 거죠. 저렴하다.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사실 생각해보면 아파트를 짓는다. 여러분, 아파트가 이제 비싼 아파트와 안 비싼 아파트의 차이가 뭡니까? 뭐 요새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불 켜지는데 등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그 편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어떤 편의적인 게 있겠습니까? 거의 다 그냥 실용적인 거죠. 그죠?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냥 실용적인 거. 지금 겨울 오기 전에 막 굴뚝 만드느라고 허겁지겁 막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100%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게 빠지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편의적인 것들을 부정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편의적인 것들 사치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내가 추구했을 때는 이렇게 저렴한 금액이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써드릴게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사치를 버리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그 소박함, 그 저렴한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작은 금액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쪽을 보면 이것이 내가 사용한 자재의 전부이다. 단 내가 무단정주자의 권리로서, 무단정주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니네가 아무데나 집을 짓고 거기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작품에 보면 무허가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집을 짓고 거기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땅의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땅의 주인이 없어도 거기다 마음대로 우리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단정주자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뜻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무단정주자의 권리로서 집주위에서 가져다 쓴 목재, 돌, 모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산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 호수 주변이니까 이제 산일 거 아니에요. 주변에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목재, 돌, 모래 엄청 많겠죠. 갖다 그냥 쓴 겁니다. 사지 않고. 그건 이제 돈이 안 들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내 통나무집 바로 옆에 자그마한 헛간도 하나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남은 자재를 주로 썼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앞에서 한 얘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렴한 가격에 집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봄. 봄비의 부름을 받고 풀들은 처음으로 싹튼다. 하고 어느 옛사람은 말했지만 언덕마다 풀들이 봄불처럼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대지가 돌아오는 태양을 맞기 위해 내부의 열을 발산하는 것만 같다. 자, 뭐뭐 하는 것만 같다 그랬죠? 같다 쓰였으니까 뭐예요? 직유법이죠? 직유법.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인다. 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유법이 쓰였다. 비유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풀들이 봄불처럼 타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풀이 싹 트는 모습이죠. 풀이 싹 트는 모습이 원관념이고요. 이게 원관념입니다. 원관념이고, 풀이 싹 트는 이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냐면 대지가 돌아오는 태양을 맞기 위해 내부의 열을 발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 불길의 색깔이 다만 붉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인 거죠. 풀이 나는 거니까요. 영원한 청춘의 상징인 풀잎은 흙에서 솟아올라 커다란 푸른 리본처럼, 여기도 지금 직유법이죠. 뭐뭐처럼이니까요. 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 정도는. 여름 속으로 환히 피어나지만 겨울 추위의 재질을 받고는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겨울이 되면 이제 시들어버리겠죠. 그러나 봄이 다시 오면 뿌리 속에 간직한 싱싱한 생명의 힘으로 지난 해의 마른 잎의 끝을 치켜들며 또다시 뻗어오르는 것이다. 이게 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지지만 어떤 뭐 다 이제 죽고 떨어지고 지고 하지만 봄이 되면 또다시 이제 뻗어오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봄이고 생명력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자연의 생명력. 그죠? 자연의 생명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봄에 느껴지는 자연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땅 속에서 스며나와 흐르는 시냇물처럼 풀잎은 차분하게 자란다. 사실 풀잎과 시냇물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왜냐하면 6월의 한창 때에 시냇물이 마르면 풀잎이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자연 뭐 이런 거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무를 많이 심으면 가뭄 때 나무가 뿌리에 이제 물을 품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냇물이 말랐을 때 풀잎이 물을 공급해준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가축들은 이 영원한 푸른 시내에서 물을 마시며 풀 베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찌감치 그들의 겨울 채비를 해놓는다. 사람의 생명도 풀잎과 다름없다. 뭐뭐와 같다. 이것도 직유법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풀잎과 다름없다. 목숨 자체는 시들어버리지만 뿌리는 살아남아 영원을 향하여 그 푸른 잎을 내뻗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뿌리가 뭘까요? 뿌리. 이 뿌리는 정신입니다. 이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정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목숨 자체는 시들어버린다. 이 목숨은 당연히 이제 육체겠죠. 그죠? 그리고 뿌리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살아남아 영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푸른 잎을 내뻗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은 영원히 남아있는다. 월드는 이제 빨리 녹고 있다. 이게 이제 월든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든 호수. 월든 호수의 그 주변이 이제 봄이 되니까 빠르게 녹고 있다는 얘기죠.
북쪽과 서쪽 물가는 10m 폭으로 얼음이 녹아 운하가 생겼고, 자, 이것도 묘사 시작되셨네요, 이분. 동쪽 물가는 그보다도 더 넓게 얼음이 녹았다. 그리고 운동장만한 얼음이 본체로부터 갈라져 나가 있었다. 호숫가의 덤불 속에서 노래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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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칩칩 윗윗윗. 뭐야 이게? 참새 소리인가 봐요, 그죠? 노래 참새도 얼음을 깨는데 한 몫을 거들고 있다. 뭐 실제로 참새가 이제 얼음을 깨는 건 아니지만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고 봄이 왔단 얘기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묘사, 묘사 그리고 비유, 묘사와 비유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얼음 가장자리를 따라 굽이치는 저 크고 시원한 곡선은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 호숫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호숫가의 선을 어느 정도 따르면서 그보다 더 매끄럽게 굽이치는 모습이다. 호수의 얼음은 최근에 몰아닥친 때 아닌 강추위로 인하여 몹시도 단단하다. 여기도 꽃샘추위가 있나 봐요, 그죠? 물에 촉촉이 젖어 있거나 궁전의 바닥처럼 물결 무늬를 띠고 있다. 그 불투명한 표면 위로 동풍이 불어 지나가지만 그 다음 얼음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얼음이니까요. 그러나 그 너머는 얼음 아래 살아 움직이는 표면이다. 이 리본처럼 길게 뻗어있는 호숫물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연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자연을 묘사하고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베일을 벗은 호수의 얼굴은 기쁨과 젊음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이거 무슨 법이죠? 기쁨과 젊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의인법입니다. 그렇죠? 예. 왜 이래? 의인법. 예. 의인법은 당연히 비유에 속합니다. 예, 이거 비유예요. 의인법도 비유입니다. 마치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마치니까 사실 마치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뭐뭐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뭐뭐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규가 쓰이겠죠.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호숫가의 모래들이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다. 지규고 의인도 되겠죠. 그렇죠? 잉어의 비늘처럼 또 그 지규죠. 잉어의 비늘처럼 은빛으로 번뜩이는 모습이 한 마리의 커다란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다. 지규법. 그럼 이거 원관념이 뭡니까? 잉어의 비늘처럼 은빛으로 번뜩이는 모습.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호수의 모습입니다. 이거. 네, 호수의 모습이요. 호수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한 마리의 커다란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다. 지규법. 겨울과 봄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겨울은 이제 모든 것이 지죠. 예, 죽고 지고 멈춰 있지만 봄은 살아나고 피어오르고 움직입니다. 죽었던 월든 호수가 이제 다시 소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봄에는 해빙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뭐 이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그래서 월든 숲의 아름다움을 이제 관찰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앞부분에 숲생활의 경제학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예, 내가 생각하는 삶은 이렇다. 그래서 소박한 삶을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시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 살았더니 봄에 이 월든 호수가 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을 나와야 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대체로 이제 뭐냐면 노후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내가 비참하게 돈 없어가지고 막 힘들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는 왜 사는 거야? 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0대 이후 에?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17살, 16살, 15살, 심지어는 더 나아가 11살, 뭐 조기 영어 교육 4살. 그럼 우린 그 60대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까?
약간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행복한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결국은 공부를 때려쳐라.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뭐 그런 맥락은 아니고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우리가 60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현재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학원 강사로서 10대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가성비가 뛰어난 시간이다. 그러니까 30대 40대들의 어떤 하루와 10대의 하루는 가성비가 다르다. 왜냐면 가성비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대 때 니네가 하루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 너희의 삶에 도움이 크게 되는데 30대 40대의 하루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나중의 삶이 엄청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10대 때 하루 열심히 공부한 것은 결국 얘가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가 달라지고 그러면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가 달라지면 직업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30대 때는 사실 그게 좀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게 공부도 때가 있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10대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근데 20대 때 30대 때도 막 이렇게 그렇게 그 공부에만 매여서 일에만 매여서 사는 것은 좀 안타깝지 않은가.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또 청춘을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일단 대학 가고 나서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좀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니네는 나중에 돈 벌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따뜻하게 살려고 지금 거기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하는데 이미 충분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따뜻하게 살아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친화, 자연 예찬 그리고 소박한 삶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